네, 정부가 지난달 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당시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세부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한편 북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인기 대응 전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큰 틀의 방향을 밝혔고, 그렇죠. 오늘 최종적인 보고서를 이제 낼 예정인데, 네네.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오면은 바로 저희가 네네네. 나눌 거고, 이렇게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는 네네.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요새 거의 그 경쟁적일 만큼 각국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이게 특정 국가에 대한 지금 견제 전략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목적은요. 인도태평양이라는 확장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기존의 그 이 이익들을 더욱 확장하고 또 그 주변 국가들과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가라는 우리 자체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 속에 과연 전체적인 우리의 그 정책 방향, 큰 흐름의 정책 방향이 녹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이제 특정 국가 입장에서 이게 우리의 국가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서로 이거를 이제 면밀하게 탐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겠죠. 예,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11일 그 프놈펜에서 열렸던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네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서 이게 네네. 더 또 주목이 됐었는데 네네. 그 당시 큰 세부 계획은 발표는 했잖아요. 그 그렇죠.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때 이제 이 발표된 비전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된 네.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 이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포부라는 것 자체는 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동북아라든가 이런 작은 범위를 벗어나서 사실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것이 진짜 세계 경제의 한 60% 이상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따지면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내에서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는 분열돼 있고 또 국가들 간의 이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 역량들을 하나로 모아서 예. 공동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이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거에 상당히 방점이 두어진 당시의 비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평화와 공동 번영이 중요한 내용이었다. 예. 오늘 이제 뭐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텐데 저희가 아직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이 어떤 것이 담길지 안 담길지를 좀 예상을 하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은 그 뭐 흔히 얘기하는 이게 예. 특정 국가에 대한 견제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이 논란들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그 지금 얘기할 때 그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것 자체가 네. 평화와 번영이라는 게 사실은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개념들이 아니잖아요.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리고 네. 협력을 해야 되는 과제라는 거에 대한 방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공동의 협력이라는 거에 더 이제 중점이 두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래도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규범과 겁니까? 규칙에 입각한 세계 질서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규범과 예, 규칙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내세우고 그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 네. 규범과 규칙에 입각한 세계 질서가 지금까지 세계 평화와 각 국가들의 번영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다시 새로운 그 규범과 규칙에 관한 세계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 국가들이 협력하고 함께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라는 것이 예. 공통된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네. 규범과 규칙을 누가 흔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특정 국가 견제의 방점이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들이 갈리는 거죠. 이렇게 기조가 뉘앙스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네네, 그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바라보느냐, 어떤 그렇죠. 표현이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네.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예. 이 규범과 규칙, 그리고 규범과 규칙이 얘기될 때 얘기되는 것들이 그 규범과 규칙의
기본적인 가치들이 자유라든가 법치주의, 인권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 예.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잘 구현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주요 관심사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또 발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된 내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바로 또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은 또 정책연구원님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무인기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틀 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서울 상공에까지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도 놀랬고 네네. 군 대응에 대한 논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바로 오전에 국방부에서도 사과 입장을 발표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 국방부의 입장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대응이 아픈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사과를 한 거겠죠. 가장 이제 아쉬운 점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를 그 탐지한 이후에 격추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실제로 5대가 넘어와서 뭐 4시간에서 많게는 한 7시간까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상공을 떠돌았고 또 일부는 서울 상공까지 왔는데 이게 네. 일관되게 관리됐느냐 하는 거예요. 5대의 무인기가 일관되게 항적들이 관리가 되고 그것이 지속적인 추적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무인기를 상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가령 얘기하면 이제 전파 교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추락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이제 지금 직접 격추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는 귀한 경로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귀한 경로를 차단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연료가 부족해서 자동적으로 추락시키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서 어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 게 최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안 통할 때는 즉각 유기적으로 그 다음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 방법이 안 통하면 그 다음에 B 방법을 써보고 이런 것들이 과연 톱니바퀴 물리듯이 차질 없이 진행됐느냐 예. 하는 데 대한 의문이거든요. 네. 그럼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을 가상을 해서 그동안 충분히 연습이나 훈련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관련 자산이나 그다음에 이 관련 장비들이 확보가 돼 있느냐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공유의 문제죠. 이게 아무래도 만약에 뭐 격추를 시켰을 경우에 잔해가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크기로 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민간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작전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있었냐? 국민들에게.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예, 지속적인 탐지가 이루어졌냐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 예, 예. 흔히 소프트킬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위한 훈련이라든지 장비가 적절하게 있었냐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정보 공유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첫 번째로 돌아가서 지속적인 탐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아마 그동안 발표되는 걸 보면은 놓쳤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레이더 정보하고 이제 이 눈으로 관측한 정보가 지금 융합되는 과정에서 아마 전 항적을 다 그대로 추적하지는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아무래도 이게 이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레이더로 포착하기도 힘들고요. 이 항공기 자체가 지금 도색이 아마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이 하늘색으로 도색이 돼 있을 거예요. 육안 식별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놓친 거는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국방부 발표상으로 그래도 전체적인 경로 추적에는 무리가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5년 전에 무인기가 한 번 더 왔을 때 그때는 떨어진 걸 발견하고서야 무인기가 왔었다라는 그렇죠. 걸 인지를 예.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들어올 때 인지는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탐지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진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탐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대응이 같이 연계가 돼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었다라는 거하고 못 보고 있었다라는 거하고 물론 그거에 차이점을 둘 수는 있어요. 근데 탐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예. 대응하기 위한 거거든요. 대응이 따라주지 않으면 탐지가 아무리 잘 됐다 그래도 그게 제대로 평가받기는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쉬운 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좀 구분할 거는 과도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여기서 안보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무인기를 못 잡았다고 얘기하는 못 잡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너무 작고 예. 그리고 일반 일반 항공기로 보기에는 너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잡기 힘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큰 새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크기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광학 장비라든가 아니면 무기의 종류라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기로서의 효용성은 없는 거고요. 없는 거나 네. 마찬가지고 이걸 가지고 서울을 관측하고 정보 가치가 있는 사진을 찍어갔다. 이것도 사실은 생각하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 상대방 그 이 무인 항공기가 북한 무인 항공기가 우리 상공을 그 이 버젓이 돌아다녔다라는 것 자체는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오늘 내일 저걸 가지고 폭탄을 싣고 온다든가 이런 데 대한 불안을 지금 증폭해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탐지를 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격추는 못했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격추의 매뉴얼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20mm 뭐 벌칸 같은 걸 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상공에서는 헬기 혹은 경공격기가 출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기적으로 정확하게 됐다고 좀 보기 어려웠던 그게 상황이 연계가 안 있잖아요. 됐다라는 거죠. 네. 보통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아마 민가 쪽으로 오게 되면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게 격추가 됐을 때 이 잔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게 군사분계선 넘어오는 시점에서 단위 부대 차원에서 좀 이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단위 부대 지휘관들의 재량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어느 시점에서 누가 주도를 해서 이거를 조치할 거냐를 해보는 게 바로 연습 훈련이에요. 네. 이 부분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확전까지도 각오하고 우리 무인기도 북한에 침투시키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네네. 부분이에요. 근데 무인기가 사실 언제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비례성 원칙으로 매번 이렇게 서로 이제 휴전선을 넘나들게 되는 상황이라면 확전까지 각오한다라는 그 표현이 사실 국민들이 듣기에는 조금은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표현일 수 제가 보기에는 있거든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이게 무인기가 왔다 갔다 그래서 이른바 이게 에스컬레이션 확전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도 이번에는 한번 그 찔러본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서로 갑자기 이제 그 이 오인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확전될 가능성은 적고요. 다만 그만큼 우리가 이 북한의 그 도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차이로 표현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겠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훈련이 부족했다면서 드론 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 드론 관련한 부대가 지금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지금 예. 우리도 이제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게 무인기하고 드론하고는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틀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넘어온 건 무인기고요. 드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4개 정도의 그 이 엔진을 가지고 이제 네. 그 헬기와 비슷한 기동 비행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물론 무인이죠. 우리도 지금 무인기 운영하고 있고요. 드론도 지금 운용들을 하고 있고 이게 국방 개혁에도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군사력 건설 계획에도. 다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거는 이런 계획들 자체에 이제 전력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조금 예. 지금 현재 이제 이 섞여 있는 것이 우리 자체의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거 하고요. 예. 그다음에 상대방의 드론이나 무인기 전력을 이 대응하는 이걸 탐지하거나 격추하는 능력하고는 예.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결이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겹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구별을 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드론 부대 조기 창설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에 우리는 드론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통합 운영되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아직 이거를 드론 부대라고 할 만큼의 지금 단위는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요. 네네. 예. 그렇다면 그런 드론 부대가 창설이 되고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소프트 킬의 일부인 뭐 제밍 기술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는지 레이더 기술이 조금 더 필요한 뭐 장비가 있다.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겠습니까? 일단은 종합적인 보완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있는 지금과 같은 그 이 좀 작은 규모의 그리고 위장 도색을 한 것들도 이제 이 판별을 할 수가 있을 만큼의 정교한 레이더 부분도 식별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제밍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밍 잘못 걸면
우리 기체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국한돼서 한정된 목표에 재밍을 가할 수 있는 재밍 기술도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정말 격추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것들을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그 헬기를 이용할 거냐, 항공기를 이용할 거냐,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이 그 매뉴얼이 보다 수정이 되고 또 관련 이 장비들이 식별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전제로 한 게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제는 가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일단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습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제 빈 구석들이 식별이 될 겁니다. 이걸 또 채워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죠. 예. 오늘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지시했었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혀왔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관련 조치들을 강구하라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남남 갈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무인기가 넘어오고 지금 그 한 9월부터 상황을 보면 북한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연합훈련을 하니까 남북한 간의 긴장이 강화가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냥 지극히 정당한 정찰위성 개발을 하는데 그걸 탄도미사일 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폄훼한다. 그러니까 긴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찰기 보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무인기를 이제 우리한테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모든 수단을 짜내가지고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상징하는 게 북한의 어떤 그 집요함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근데 지금 해석하는 걸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북한을 자극하니까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왜 자꾸 남북한 간의 긴장을 올리느냐라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거는 지금 그 선후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 시각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네네.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남남 허점이 갈등을 만드는 있다면 것이다. 그거를 같이 지혜를 짜서 메워가는 거는 분명히 시도는 필요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물 날 만큼 따끔한 지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있는 이런 상황의 원인이 어디냐에 대해서 다분히 우리 책임론 쪽으로 지금 자꾸 해석이 되는 이런 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뭐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서 댓글이라든지 국민들의 반응을 좀 계속 보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지금 경공격기가 추락했고 얼마 전에 뭐 현무 낙탄 사고라든지 패트리어트 오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현재 우리 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군으로서의 노력은 분명히 하고 네네. 있을 텐데 그런 국민들에게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무기는요. 예. 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 이상이 분명히 생기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나요. 그리고 이게 과거보다 훨씬 지금은 정보의 확산이라는 게 빠르고 또 이제는 정보 개방성이 높아진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난 것이지 이거 자체가 갑자기 확 지금 유난히 이 오발률이라든가 사고율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야 더 좋은 무기로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예. 다만 이 무기의 운용이라든가 개발 차원에 있어서는 신상필벌은 분명히 해야 되겠죠. 책임을 네. 물을 건 묻고 그다음에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이거 자체가 갑자기 근래에 일어나서 몰아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또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 무인기 나타났다는 재난 문자 발송되면서 이게 또 새떼였다가 이제 오인하는 네네. 소동도 있었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적도 그렇습니다. 앞서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좀 바로잡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인기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국가안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관련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인태 전략의 3대 비전 중 첫 번째 비전은 자유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평화입니다.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인태지역 내 비확산과 대테러 공조, 해양, 사이버, 보건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비전은 번영입니다. 우리는 제로섬이 아닌 공동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영내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및 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와 보건위협 대응 분야에서 기여 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3대 비전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포용의 의미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견고한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혜는 경제성장, 민주화, 기술, 문화 경쟁력 등 우리가 가진 자산을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태 전략의 협력 대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을 포함한 북태평양, 동남아와 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를 상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있는 유럽과 중남미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소다자 협력체와 지역기구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중충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인태 전략은 영내 자유, 평화, 번영에 증진하기 위해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추진 과제들과 상세 이행 분야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전략은 눈앞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핵심 가치 그리고 거시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인태 전략을 추진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외교부에서도 인태 전략의 상세 내용과 중점 추진 과제 이행 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인태 전략 주요 내용들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하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이었는데요. 자, 쭉 내용 같이 들으셨는데요. 네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논리의 전개예요. 예.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은 결국 가치와 규범이라는 겁니다. 이 가치와 그러니까 자유라는 면이 강조가 됐죠. 예.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 자유민주주의, 뭐 인권 이 문제하고도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이 자유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들과 협력을 해나가겠다라는 거고 우리의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네. 국가들과 협력하여서.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공동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에 주목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괄 안보라든가 이제 경제적 번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함께 증진할 수 있는 방안들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추진 원칙에도 나왔지만 특정 국가를 아예 이 국가는 문제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배제하기보다는 포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함께 가겠다라는 이
방향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말씀하시는 특정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네네. 게 이제 이 한국판 인태 전략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도 한중 관계를 우려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인태 전략을 내놓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비판적인 어조도 없잖아 있었는데 네네. 우리가 이번에 추구하게 되는 이 중점 과제에 있어서 그 중국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또 어떻게 또 생각하게 될지 그 자유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그 인도 태평양 지역 질서 구축 이 말은 중국이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기본 베이스가 이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거고 이런 그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사실은 다른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그 전략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게 흔들리는 원인이 어디 있냐를 이제 주목을 하면서 예.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 이제 중국 문제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누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느냐, 누가 자유항행의 원칙들을 지금 어기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지역의 현상 변경을 꾀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네. 다른 인도 태평양 전략이야. 그러나 이것이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죠. 그 지금 현재 당신이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게 우리 같이 노력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예. 조금 덜 자극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오늘 또 주목되는 부분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전략적 협력국의 이제 나라들을 거명을 하면서 네. 중국도 포함이 네, 됐다는 당연히 들어간 부분인 것 거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야 사실 중국에 대해서 서로 미중 관계에서의 예, 예. 서로의 경쟁이 좀 심각하지만 우리는 중국도 함께 가야 되는 파트너라는 것이 그렇죠. 여기에 함께 같이 가야 담긴 한다는 것 거죠. 같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는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세계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같이 가자라는 얘기예요. 참 사실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네네.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네네. 이걸 좀 더 간결하고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이것들은 어쨌든 우리 주도적으로 미중 관계 사이에서도 그냥 한 곳에 뭐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나름의 뭔가의 새로운 한국판의 뭔가를 전략을 예, 만들겠다. 한국판의 우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의 큰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일단은 첫 번째는요. 그 이게 바로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걸 모방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공간 안에서 네. 그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번영을 이루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다른 국가들도 같이 번영을 해나가면은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국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체성을 희생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거에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얘기 나온 게 미국과 중국 사이 이렇게 포지셔닝의 얘기를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게 국가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요 아무래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 균형이 그런데 이걸 가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왔냐, 우리의 역사성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협력자와 더욱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는 행위자와 협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거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령 어떤 국가와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국가의 인권 유린이라든가 우리 가치에 반하는 거에 그냥 눈 감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러나 뭐 경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 포괄안보 문제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거죠. 이런 아세안이나 인도 이런 협력 같은 것들 우리 입장에서 쭉 이어가는 것들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네네. 이름으로 좀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발표되는 이것과 신남방 정책의 뭐 차이 같은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신남방 정책이라는 건 아세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잠재력 예. 그리고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 관계에 주로 중점을 둔 것이고요.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거보다 더 큰 범위 내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특히 동남아 지역,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는 어떤 부분에서 주로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해 나가는 이제 앞으로
이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앞서서 모두의 인도 태평양 전략 전 세계적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라고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국판입니다. 그러면 그런 국가들이 내놓은 그런 인도 태평양 전략과 우리나라가 내놓는 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부터 EU도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놨어요. EU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앞으로 EU가 가장 협력해야 될 중점 협력 대상으로서의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EU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역할, 기능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기존의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벗어난 주로 이제 인도양 지역에 있는 그동안 이제 기존 개념들을 아시아 태평양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주로 이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지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래 우리가 보통 성장 동력으로 얘기하는 국가들 중에 서남아시아 국가들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축이 되고 있고 또 아프리카 국가들의 그 성장 잠재력도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를 포괄할 수 없었다라는 시각에서 이제 인도 태평양, 일본 같은 경우 시각이 나왔고요. 예.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누가 그러면 이런 그 협력들을 지금 저해하고 있느냐, 누가 기존 질서를 지금 현상 변경하려고 하느냐 중점을 둔 거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있는 게 호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그 중국이 이런 그 가치와 규범과 규칙에 강한 세계 질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호주, 중국과의 협력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경향이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치 중심적인 얘기들을 한 거죠. 자, 이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용의 원칙이 나온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접근은 제가 볼 땐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딱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 대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렇죠. 인도 태평양 전략 이렇게 미중 갈등이 이렇게 신냉전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신경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것들이 조금 등한시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네네. 이번에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렇게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대북 정책하고를 맞춰 나가려면은요. 예. 우리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이 인도 태평양 전략 메시지를 같이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우리가 한번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걸 보면 우리는 주로 시각이 한반도에 고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을 가든 아세안 ARF를 가든 우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나쁜 행위고 또 어떤 때는 남북 교류 협력이 굉장히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빈곤의 문제들, 뭐 다문화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우리한테는 지역적인 문제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 재해 재난의 문제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같이 아파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도 인도 태평양 다른 국가들의 문제에 공감하면서 우리의 의제를 얘기를 해야 그들의 그 공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할 때 주로 그동안 핵 위협이라는 거에만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인도 태평양이나 세계 차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확산 문제를 같이 드러내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핵 위협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확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 점들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인도 태평양 전략,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향후 전망들 그리고 이 내용들 차두현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